늙어선 이 땅, 우리가 밟으며 이어가는 취재길마다의 선배인 절세 위인의 애국 헌신의 고귀한 땀이 얼마나 뜨겁게 선배여 있는 것이랴. 깊어지는 감회 속에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신명수 동무가 토지정리의 나날을 추억할 때마다 안변군 풍화리에 비꼈던 쌍무지개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말을 듣고 그에 깃든 사연을 전하고자 풍화리로 향했습니다. 안변군 풍화리, 바로 이 뜻깊은 고장에도 특이한 자연 현상이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은 바로 1999년 3월 9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른 아침 7시경에 유달에도 반경이 큰 쌍무지개가 우리 풍화벌에 비켰습니다. 무지개라면 여름철이나 비가 온 뒤에 비켜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그날은 여름철도 아니고 비도 오지 않은 이른 봄에 맑은 아침에 비켰습니다. 네. 제가 그 무지개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장군님 오시기 전 이틀 전에 금강산 비료봉에서 한 쌍의 무지개가 솟아서 이 정지물산에 와서 뿌리를 박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 봉우리가 정지물산이겠습니다. 예, 이 장지천이 흘러내려가는 이 물이 이 물산 구비에 와서 빙빙 돌아서 큰 이런 못이 형성돼 가지고 그 다음에 흘러가기 시작해서 이 산을 정지물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동북방향으로 와서 뿌리를 박은 거는 우리 풍화리 역사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은 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이기 때문에 평양을 향해서 무지개가 여기 와서 뿌리를 박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바로 이틀 후인 3월 11일 장군님께서 우리 풍화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풍화리 사람들은 과시 우리 장군님은 하늘에 낸 천출명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생겨 수억 년, 토지가 농업 생산의 기본 수단으로 된 지도 수수천년. 이 나라에 지경이 생겨 내 땅 내 땅으로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봉건적 토지 소유자의 유물인 양 수수천년을 존재해온 올망졸망한 떼기넌들이 이제는 끝간데 없이 펼쳐진 희한한 볼로 전변된 꾸많은 천지개벽이 펼쳐졌으니 이 천지개벽을 안아온 백두용장 전설적 위인께 하늘도 자연도 감사 인사 삼가 올리는 것 아닌가. 정녕 거창했던 토지정리의 나날은 신명수 동무로 하여금 말지산의 아들이신 김종일 장군님이시야말로 하늘이 내신 전설적 위인 희세의 천출명장이심을 심장으로 체득한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 전망대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신명수 동지로부터 토지정리 사업을 요해하시고 온 벌이 바둑판 같다고 이런 것을 두고 바로 천지개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귀국화된 포전을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오늘 아주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드넓은 포전을 보니 마치 청산연과 같다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우리 농민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처럼 마음 쓰시며 포전길을 걷고 계시던 우리 수령님께서 강원도에 와 보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하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신명수 동무의 가슴은 사무치는 격정으로 세차게 녹되었습니다. 전선길을 달리시면서도 포전길을 걸으시면서도 오로지 수령님 생각뿐이신 장군님. 수령님의 유언을 기어이 관철하시려는 숭고한 그 충정, 확고한 의지가 바로 강원 땅에 천지개벽을 안아온 것 아니던가. 예로부터 농사꾼의 공량은 항상 풍요한 가을에 가 있다고 했거늘 이러한 농민들의 심정을 제일 먼저 알아주신 분도 우리 장군님이시였으니 신명수 동무는 철원군 마장리에 써 있은 일을 두고두고 잊지 못했습니다. 신명수 동지는 저희들에게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철원군 마장리를 현지 지도하셨을 때 일을 들려주면서 최고사령관 동지처럼 땅을 사랑하시는 분은
없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날 토지 정리된 땅을 바라보시던 최고사령관 농지께서는 정리된 토지가 정말 희한하다고, 마치 바둑판 같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논판이 뒤집혀져서 생땅이 나왔는데 가두걸음을 많이 내야 한다고, 그래야 수확권을 높일 수 있고 토지 정리를 한 보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사령관 농지께서는 생땅을 걸고 자면 몇 년 잘 걸려야 하기 때문에 작업비료를 많이 생산하는 것과 함께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작물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일깨워 주셨습니다. 토지 정리를 해서 땅이 달라졌으면 그에 맞게 농법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였지만, 사람들은 새 땅 농법을 도죽하자면 적어도 서너 해 정도 걸려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벌써 최고사령관 농지께는 새 땅에서 농사짓는 방법까지 다 함께 들어보시고 일꾼들 데리고 포동길을 걸으시며 세정된 토지를 다루는 데서 나선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실 때 신명수 농지는 정말이지 이 땅을 제일 잘 아시고 잘 갖고 오시는 분은 바로 경연한 최고사령관 농지라고, 최고사령관 농지처럼 이 땅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애국자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참으로 토지 정리의 나날은 신명수 동무에게 있어서 경의하는 장군님으로부터 혁명전사의 한생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강의를 수많이 받아 하는 잊을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수수천년 조상들이 엄두조차 못 냈던 토지 정리를 할 때 대한 대담한 발기를 하시고 그 전투에 앞장에 내세워주시며 혁명군대 지휘관의 본때를 보이라고 크나큰 믿음 안겨주신 백두영장. 몸소 토지정리 전투장에 찾아오시어 토지정리 규모를 밝혀주시고 제기되는 자재 문제까지 해결해주시며 군사지휘관의 기본 품격은 세밀한 작전과 전투에서 공격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신심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장군님. 순간이라도 주저앉을세라 용기를 주시고 잠시라도 지칠세라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믿음과 사랑은 그를 결사관절에로 힘있게 또 밀어준 기적의 나래였고 열정의 원천이었습니다. 하기에 백두영장의 현명한 용도를 걸음걸음 받으며 혁명군대 지휘관으로서 토지정리 전투를 능숙하게 지휘해온 신명수 동무는 반만년 민족사에 있어본 적 없는 전직해벽사의 목격자, 체험자로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가 있는 곳에 전직해벽이 있고 전직해벽된 새 땅에서 기계로 농사짓기 한 우리 장군님식 농법이 있어 우리 농촌은 강성대국의 문을 앞장에서 열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정녕 이 땅의 크기와 거기에 실린 나달의 무게는 알 수 있어도 전직해벽사에 받쳐진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 불면불위의 로고는 다 헤아릴 수 없으리니 땅이여,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들이여, 이 땅에 전직해벽에 깃든 백두영장의 헌신과 노고 불멸의 업적을 잊지 마시라. 그리고 대대선선 길이 전해 가시라. 백두산 졸세 위인들에 대한 우리 민족의 다함없는 충정과 흠모의 대기념비란가, 용악산 기슭에 높이 솟은 타양민족의 만년제보 국가 선물관, 싸우신 업적 하늘에 닿고 바치신 한생 노무도 위대하여 인류의 대성인들을 이 세상 끝까지 받들고 따르려는 천만 군민의 배곡 같은 그 마음 그대로 여기에 펼쳐졌거니
억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괴중한 선물들을 인민의 제부로 넘겨주신 절세 위인들에 대한 경모심으로 더더욱 가슴 뜨거워지는 우리들입니다. 총서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장검은 2006년 2월에 탄생 64돌을 맞으시는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께 당시 러시아 고려인 통일연합회 부위원장 최봉길 동포가 삼가 올린 선물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가장 숭배하고 존경하는 위인들께 장검을 올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장검을 선물로 택한 것은 단순히 그런 풍습이나 관례를 따르려는 생각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책동을 짓부셔 버리시며 초체혁명협을 줄기차게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정의의 수호자 불세출의 영장이신 우리 장군님께 올리는 선물로서는 다름 아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장검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전문가에게 주문하여 이 장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길이 92.8cm, 높이 13cm인 이 장검에 그는 진귀한 홍보석을 박아 장식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용도가 있어 우리 조국이 빛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한 그는 해당 부문 일꾼들을 통하여 선물을 올리는 자리에서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 정치로 민족의 존엄을 빛내어 주시는 선군 영장이시며 우리 해외 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뿔공예 돛배 모형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리성정 동포가 1994년 12월 9일 우리 장군님께 삼가 올린 선물입니다. 오래전부터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민족의 영수로 온 세상이 우러르는 걸출한 위인으로 마음속 깊이 흠모해온 그는 조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기회에 이 선물을 마련하여 올렸습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돛배를 선물로 주고받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 돛배 모형을 선물로 마련하게 된 것은 장군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엄혹한 세계 정세 속에서도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을 지켜 순간의 휴식도 없이 선군 용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 소식에 접할 때마다 그는 장군님께서 구상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다 잘 되어 그리께서 늘 기쁘신 마음으로 계셨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는 이 돛배 모형을 선물로 마련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이 돛배 모형을 목과 공예로 형상하려고 했지만 장군님께 올리는 선물은 그 재료도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무 대신 남방의 물소뿔로 공예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물소뿔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탈색되지 않고 또 변형도 없어서 영구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선물의 재료를 물소뿔로 함으로써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따르는 마음이 변함이 없을 자기 자신과 해외 동포들의 한결같은 신념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과 해외 동포들의 탐없는 흠모심과 배곡 같은 지성이 뜨겁게 어린 위인 칭송의 선물들. 정녕 이 선물들은 백두산 졸세 위인들을 높이 모신 민족의 긍지가 끝없고
위대한 태양을 따르는 마음, 받드는 충정이 열렬하여 김일성 민족 김종일 조선이 그토록 강대한 것임을 깊이 새겨주는 태양 민족의 만년 제보입니다. 인생에서 귀중한 곳 사랑이라 했던가. 그보다 고귀하고 더 진한 곳 믿음인 줄 아노라. 정말 운명한 품에 안아 뜨거운 믿음을 주신 그이는 우리 김종일 동지. 행복한 그날에는 다 몰랐던 장군님의 그 믿음. 준엄한 시련 속에 숨결로 새긴 내 심장의 노래요 노래요. 정말 운명한 품에 안아 하루같이 지켜주신 그이는 우리 김종일
나는 그이께서 우리 곁에 계시오. 용맹의 날에 겨고 인 떨쳐가네. 가까이에 내가 산 날에 용사가 산다. 안녕들 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불구리의 통일애국 투사들인 비전양 장지수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최근 남조선에서는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기에 그 악명 높은 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그 통일애국 인사들과 그 주민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이런 만행 자료들이 그 연이어 드러나가지고서 그들에게 들씌워졌던 이런 부당한 죄명들이 무죄로 다시 판결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서 내외의 주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박정희 그 정권 시기에 그 감행된 비인간적이고 그 반인륜적인 이런 만행 자료들을 놓고 그 직접적인 그 피해자이자 이 체험자들인 선생님들의 얘기를 좀 듣자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예. 모두 알다시피 1960년 4월 19일 인민봉기에 의해 가지고 이승만 괴뢰 정권은 붕괴되었습니다. 네. 그러자 남조선은 민주 세력들 득세하고 다음에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 많이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제일 놀란 것은 미국 놈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놈들은 박정희 군사 깡패를 사축해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네. 이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반공을 제1국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4.19 인민봉기 때에 나왔던 민주 세력들을 북의 지령을 받고 활동을 하는 간첩이요 이적단체요 하면서 다량적으로 구속해가지고 고문하고 학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정말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그 무슨 간첩단 사건이요 리적단체 사건이요 하는 이런 그 별의별 그 모략 사건들이 연이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와서 남조선 사회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최근에 남조선에서 그때 그 사건들이 모략으로 일관된 그런 날조품이라는 것이 그 하나하나 이거 밝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사건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실례를 든다면 예.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 예. 또 남조선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울릉도 간첩단 사건, 예. 진도 간첩단 사건, 또 연평도 어부 간첩단 사건, 예. 그리고 그 리적 단체로 모은 이런 사건으로서는 예. 대구 피살자 유족의 사건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제가 대구 피살자 유족회 사건은 대시 직접 이해가겠습니다. 1969년 대구 감옥에서 살 적에 이 리원식이라는 사람 만났습니다. 이 리원식이라는 사람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분이 바로 대구 피살자 유족회 회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막을 알게 됐는데 이 유족회란 해방 이후
그리고 조국해방 전쟁 시기 전후를 해가지고 이승만 역도에 해가지고 무참하게 학살당한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그 진상규명을 요구해서 만들어진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4.19 인민봉기 일어난 다음에 이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 민주화 투쟁에 제일 앞장서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어난 다음에 처음으로 탄압한 단체가 이 대구 피살자 유족회입니다. 그래 이 회원들을 대대적으로 투옥하고 고문하고 학살했습니다. 이제 회장인 유원식 선생은 이때에 구속돼서 군사법정에서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다음에는 무기징역, 다음에는 유기징역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유기징역 산 다음에 망해대 출소하는데 출소 안 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험한 인물이고 또 나가면 사회가 소란스럽다. 그래서 보안관찰법에 따라서 보안감호소에다 였습니다. 보안감호소라는 건 감옥이나 같습니다. 이래서 이원식 선생님은 장기간 옥중 생활을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저 어떻습니까? 그 박정희 역도가 유신 독재에 그 얼마나 환장을 한 그 파쇼가이였는가 하는 건 말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오로지 그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이를 하는 것밖에 모르는 정말 순진하고 이런 소박한 평범한 어부들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부 간첩단 사건들을 만들어낸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남조선에서 무죄로 판명된 그 연평도 어부 간첩단 사건, 이 사건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965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대전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연평도 그 어부 간첩단 사건으로 들어온 사람이 직접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 어부가 간첩으로 들어왔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말이 자기들은 그 연평도 은근에서 바다에서 그 고기를 잡다가 그 태풍이 만나가지고 그대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렇게 밀리다가 가 닿은 데가 바로 이북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그 고생을 했는가. 그리고 그 다친 그런 그 상처들을 전부 다 그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옷도 다 벗겨서 새 것을 다 이렇게 입게 해주고, 그리고 푸짐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기간에 나가보니까 배를 다 수리해놨어요. 깨진 걸 다 수리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까지 주고, 마지막에는 그 배에다가 그 고기를 이렇게 듬뿍 담아서 놓고 하는 말이 이제 이거 가지고 나가서 좀 잘 살라고. 그리고 내보내줘서 나왔습니다. 고향에 와서 가족들 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 하고 묻는 걸 그대로 그 좀 공항에서 받은 그 동포의 그런 그 사랑으로서 그 너무나 고마워서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얘기한 이것들이 그 놈들한테 들어가서 너 그 공항에서 받은 이런 것들을 다 네 입으로 얘기했지. 그거에 바로 넌 고모 찬양은 죄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너 간첩임을 받은 게 내놓으라. 이것을 그대로 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감옥에 끌고 와서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박정희 역도는 그 제놈의 더러운 그 잔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조선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그 자기 집을 떠나서 멀리 외국에 유학을 나간 남조선 유학생들, 또 그래도 고국이라고 해서 남조선에 공부하러 온 제1교포 유학생들, 이렇게 그 오직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고 공부에만 열중하는 이런 그 천진난만한 학생들에게까지 무지막지하게 간첩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학생 간첩단 사건도 수없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몇 가지 예를 들면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이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 이 구미는 그때 당시로서 이 구라파 또 미주에서 활동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다른 이름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으로 온 제1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서승 형제 간첩단 사건, 이 외에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네. 특히 이 중에서도 서승 형제의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이 떠들썩해가지고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1973년도 9월에 대전 감옥에 있었습니다. 네. 대전 감옥에서 서준식이 형 서승을 만났습니다. 네. 나는 처음 만나가지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도무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이 머리가 다 탔지요. 눈썹이 다 타고 코, 입, 귀, 이 손 어느 거 하나가 온전한 거 없었습니다. 네. 예.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니 귀가 없다 보니 또 안경도 제대로 못 쓰고, 예. 이 가슴을 벗어보니까 이 가슴이 타가지고 이게 쪼그러들어가지고선 검붉고 흰색이 나고 잔등이도 이렇게 고문을 하고, 예. 이렇게 악독같이 고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으리고 그런 순수한 학생들을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을 해서 무자비하게 탄압한 놈이 박정희 유신 독재자입니다. 네. 1974년 제가 대구 감옥에 있을 때 서승이 대전 감옥에서 대구 감옥으로 이감 왔습니다. 네. 그래 만날 기회에서 만났습니다. 네. 만나니까 서승이 얘기가 자기 형제는 일본에서 나서 잘하고 일본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네. 서승은 동경교육대학교를 졸업했고 서준식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할 수 있었지만 부모님 고향이 남조선이니까 고국을 가보고 싶고 고국을 알고 싶고 이런 순수한 민족적인 양심을 갖고 서울에 유학 왔습니다. 네. 그래서 형은 서울대학교 박사원 과정에 들어가고 동생 서준식은 서울대학교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두 젊은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정신 팔려 있는데 하루아침에 정보본 놈들 붙잡아다가 구금하고서는 너 간첩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간첩이 아니다. 이러니까 고문 데려된 겁니다. 네. 1971년도 당시 남조선 정세로 말하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 대통령 선거 할 적에 박정희가 세 번째 대통령 해먹겠다고 출마했습니다. 네. 이때 야당 후보로 나온 사람한테 박정희가 밀리게 됐습니다. 네. 밀리게 되니까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겠다. 이래서 조작을 맹근 겁니다. 그런데 서승 형제가 하숙하고 있던 집이 야당 부총재의 집이었습니다. 네. 바로 여기에 약점이어 놓으니까 놈들이 야당 부총재의 집에 들어있는 서승이 북에서 정치 자금 받아다가 부총재한테 주고 이 돈을 총재한테 줘서 선거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야당 대통령 후보는 빨개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해 놓은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말입니다. 박정희 역도는 이렇게 제놈의 유신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대사이라고 하면은 통일 애국 인사이건 노동자, 농민, 어부, 지어는 나어린 학생들 정말 누구든지
무작정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시기 이런 보안법을 휘둘러 가지고서 그들에게 용공딱지가 붙은 무슨 간첩이란 이런 누명을 씌워서 가혹하게 탄압하는 이런 파쇄적 폭거를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모략적인 이런 사건들은 어느 것이나 다 예외 없이 지배하고 악랄한 허위자백 강요나 또 살인적인 고문 만행 등 온갖 악착스러운 이런 방법과 수단을 다 가리지 않고 적용해서 꾸며낸 그런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멀쩡하고 양심적인 사람 불러다 놓고 너 간첩이지. 이러면 내가 간첩이라 수인할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그래 이거 부인해버리면 간첩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고문 기례됩니다. 네. 고문에는 첫 번째로는 정신적 고문, 네. 두 번째는 육체적 고문이 있습니다. 네. 정신적 고문은 처음엔 회유합니다. 본인 자체를 회유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본인 보고 간첩이란 거 시인해라. 시인만 하면은 감옥에 안 들어가고 내보내주고 직장도 좋은 거 구해주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회유에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받아 안 들이니까. 두 번째는 가족, 친척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본인의 앞에 와가지고 간첩이라는 거 서인하면 나올 수 있다는데 왜 그거 거부하는가?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해할 적에는 본인으로서는 마음이 심리적 고통 수태 느낍니다. 네. 이게 바로 정식적 고문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해도 안 되면은 다음에는 육체적 고문 드려야 육체적 고문에는 물고문, 비행기 타기 고문, 매장 고문, 비녀뽑기 고문, 전기 고문 등 수없이 많습니다. 네. 이런 이 고문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물고문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 제가 그 당한 물고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놈들은 그 물고문을 시작할 때 어떤 방법을 하는가? 무조건 머리를 걸머집니다. 그러면 이제 물 담고 있습니다. 물 담고 때가다 들이박습니다. 이게 들이박아가지고 물 끄떡끄떡 먹고 꾸룩꾸룩 할 때 마지막에 숨이 넘어갈 때일 때 요때 끌어냅니다. 다시. 너 대라. 그 말을 안 하니까 집어넣었다 또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이렇게 들이댑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질직돼가지고 물을 먹어서 그 배가 이렇게 불어나고 그렇게 하는 그 방법들을 이런 방법을 우리 비전량 장군들은 물론이고 이전 간첩들 사건들 만든 것들이 이적단체요 무슨 단체요 하고만 이런 방법으로서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유신 독재 시기에 중앙정보부에 네. 이 근알이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네. 이놈 물고문 하는데 다른 고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너무 악명 높기 때문에 고문 전문가, 네. 고문 기술사라는 악명까지 가지고 있던 놈입니다. 네. 이 놈은 물고문을 어떻게 하는가? 고정된 의자에다가 꽁꽁 밧줄로 묶어 놓습니다. 네. 다음에는 고무호수를 입에다 꽂아였습니다. 이거 입에다 꽂아열 적에 잘못 꽂으면 식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도에 들어가면 손 몇 개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네. 그 다음번에는 이 고무호수 끝에다가 깔대를 달아놓은 데다가 40몇 다 물 뒤에다 붓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놈들이 너 간첩 맞지? 수인이 해라. 부인해버리면 이번에는 소금물이었습니다. 네. 소금물. 네. 소금물 여면 속이 불글 끓습니다. 이것을 20m까지 열 적까지는 조금 제가 당해 보니까 정신이 있습니다. 네. 근데 20m 지나면은 의식이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기진맥진하고 쓰러지면은 그냥 끌어다가서 독방에 갖다 쳐여버립니다. 네. 방금 김동기 선생이 고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고춧가루 물 고문은 우리 비전양창시들이 모두 당한 그 고문인데
이 고춧가루 물 고문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아래 발목이 있는 데다 밧줄을 매가지고선 다름에 거꾸로 다름맵니다. 네. 이 고문하는 놈은 발을 한 절반쯤 들어 매놓고 죽을래 살을래. 그거 죽어서 무슨 필요가 있나? 전향하겠다는 한마디 말만 해라.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안 한다. 하면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그 주전자로 이렇게 잡아넣으니까 뇌신경이 마비돼가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선뜩선뜩 하는 그 생각만 나고 그 다음에 찬물을 거기다 막 뻗고 그랬더만요. 이렇게 고문을 해도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안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이 바닥에다 콘크리트 바닥에다 뉘어놓고서 고춧가루 물에다가 소금물이 잡아넣어가지고 들이붓는 겁니다. 거꾸로 달아맸을 땐 콧구멍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에 뉘어놓고서 입이다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가지고선 위로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거 막 짜다 못해 쓰고 이 위에서 그냥 막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고문하고서도 여기에 그 밧줄을 낸 것이 소금물에 젖어가지고 이 오그러듭니다. 오래 있으니까. 예. 한 달 만에 이걸 풀어보니까 뭐 여기서 살점이 떨어지거든요. 살점이. 예. 예. 뼈가 막 그냥 볼 정도입니다. 예. 이렇게 고문을 하고도 한 달, 두 달 아니면 반년 이 묶어놓는 것도 놈들이 하나의 그 고문 방법이었습니다. 예. 이제 두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해간 이런 고문 방법은 우리 비전항 장기수만 적용된 게 아니고 간첩, 유적단 산채 사건들을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고문들 중에 몇 가지 얘기였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박정희 역도야말로 제놈의 그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면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온갖 못된 짓이란 못된 짓 다 감행한 그런 그 극악무도한 군사 파쇼 불안다이라는 것을 더더욱 똑똑히 알이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 거짓과 그 모략은 그 무엇으로서도 그 감출 수 없고 진실은 언제든지 그 밝혀지기 마련이 아닙니까? 예. 최근에 그 남조선에서 그때 당시에 이런 모략 사건들이 올바로 이 판결되는 이러한 사실들이 그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또한 이 수십여 년 세월이 지난 그 최근에 와서 그래서 그때의 그런 사건들이 그 제대로 그 해명되는 이런 일들이 그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제놈의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은 그 초보적인 인권마저도 무참히 유린 말살하고 온 남조선 땅을 피비린 인간 살육장으로 전변시킨 극악무도한 군사파쇼 불안당 박정희 역도에 대한 역사의 그 엄정하고도 응당한 판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얼마 전 수도 평양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국립연극 극장에서는 경냐는 원수님의 은정 어린 사랑 속에 인민배우 한진섭 생일 백돌 해고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전 국립연극단의 인민배우였던 한진섭.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오늘도 우리의 경냐는 원수님께서 잊지 못해 하시며 영생하는 삶을 빛내어 주시는 것인가. 우리는 인민배우 한진섭 동무의 창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술영화 군당 책임비서에서 나오는 인상 깊은 하나의 명연기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에이, 고래 녀석들이야. 배은망 간놈. 봐봐, 어제는 책임비서를 걸고 나를 내쫓더니 오늘은 또 뭐라고? 알았어.
어떻게나 세게 호되게 쳤는지 그저 앞이 캄캄해지고 눈앞에서 번개불이 번쩍 일었는데 그래서 그 맞은 볼을 쥐고 아니 왜 이러시오 하고 눈을 부릅뜨고 원래 쏴봤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대본에 없었던 연기 형상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다음에 한진섭 동지는 저한테 와서 아프지 않는가고 사실은 그 최감배 노인처럼 의리가 없는 사람을 보면 저절로 손이 나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경냐는 장군님께서는 이 영화를 보시며 한진섭 동무의 연기가 매우 소박하고 진실하다고 하시면서 그 기사장의 뺨을 치는 장면이 아주 시원하다고 큰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훗날 한진섭 동무는 자기의 창조 활동에서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의리를 지키기 위해 다소나마 애썼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라면 그 의리,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만을 변함없이 따르고 진심으로 바치려는 인민배우 한진섭 동무의 그 마음은 어떻게 뿌리내린 것이겠습니까? 한진섭 동무가 예술영화 유격대 오영제에서 오태일 오인 역을 맡은 것은 50살이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들이 다 자는 한밤에도 촬영소의 빈 방에서 대본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손자와의 상봉 장면은 왜 그런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대본상에서는 매우 흥분이 오던 이 장면이 연기 형상에서는 왜 전혀 감흥이 오지 않을까? 그의 고충을 헤아려 보신 장군님께서는 이 장면은 로인이 단순히 손자를 만나게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승리의 상징으로 형상적 의의가 대단히 큰 장면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승리의 상징으로 그 심오한 말씀에 한진섭 동무는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신의 지나온 한 생이 돌이켜졌습니다. 해방 전 비밀 독서회 사건으로 외놈들의 수배를 받고 당시 호적에도 없는 요랑극단에서 생활하던 그에게 진정한 삶과 예술 활동의 길을 열어주신 오보이 수령님. 낡고 진부한 연극 영화 예술의 세계에서 헤매이던 자기를 영화혁명의 영예로운 대우에 세워주신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열정의 날과 날을 보낼 때 성실하고 고지식한 동무라고 하시며 몇 번이고 정을 담아 한진섭 동무라고 외우시던 우리 장군님. 그의 영도를 진심으로 의리를 다해 받들어 나갈 때 참다운 예술가의 삶을 빛낼 수 있다는 것을 매일 매 순간 깨닫는 한진섭 동무였기에 오태일오인의 혁명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다름 아닌 혁명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흠모와 청정의 마음, 진실한 의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진섭 동무는 우리 혁명 승리의 상징이 무엇인가를 적들의 토벌에 잃었던 손자를 뜨거운 눈물로 더듬다가 저 멀리 백두산을 바라보는 노인의 표정으로 대사는 한마디도 없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섬세한 연기로 관중들의 심장을 꽉 틀어잡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혁명 승리의 비결은 수령의 용도에 있으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의지로 간직할 때 훌륭한 연기 형상 성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한진섭 동무의 예술 생활 전반을 관통한 더팀없는 신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영화에 출연하거나 했던 한진섭 동무는 연극단에서 배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화 부문에서는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연극 부문에서는 낡고 고루한 창조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 부진 상태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진섭 동무는 영화 혁명의 불길 속에서 새롭게 성장한 자신이었지만 자기 하나의 체험과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연극 부문의 실태로 하여 연극 배우 생활로서는 당에 대한 전사의 의리를 다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진섭 동지만이 아니라 우리 연극인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연극 부분에서도 혁명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불의의 고전적 명작 성황당을 다시 창조할 때 대한 이 영예로운 과업을 우리 연극단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때 성황당에 나오는 황지주 역을 한진섭 동지가 맡았습니다. 그 역 형상을 맡아하는 한섭 동지는 연극은 풍자극이고 또 자기는 부정인물이기 때문에 주로 풍자적인 연기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창조 현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극 창조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면서 한섭 동지는 무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무대 신장이 크겠는데 왜서인지 연기가 좀 뜬 것 같다고 풍자극이라고 하여 덮어놓고 웃기려고만 하지 말고 생활의 논리에 맞게 진실하게 펼쳐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풍자작품 역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그 강령적 지침을 받아 안고 한진섭 동무는 피타는 탐구와 열정의 순간순간을 바쳐갔습니다. 진실한 연기 형상은 진실한 생활 형상이다. 이런 자각을 안고 그가 얼마나 여 형상에 온 녹수를 다해갔는지 목침을 받는 이 여 형상 하나를 위해서도 수많은 축구 선수들을 찾아다니며 몰입받는 동작을 관찰하고 집에 와서는 천정에 공을 매달고 받는 훈련을 수백 번이나 거듭해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떡하면 그 쥐새끼 같은 놈을 진얘기해놔요. 언제 그 뜨락같이 조용한 데서 한번 만나면은 아예 빼닥일 군지를 놓겠다 이놈. 부자 이전에 유던가 했답니다. 지까지 놈이 유도를 했다면은 나는 한때 박달 목침을 3길씩이나 받아올리던 사람이다. 이처럼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연기 형상 망도는 전사의 의리를 다하리는 그를 명연기 창조일에 떠민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까지 지주의 이 연기를 곧잘 흉내내고 나는 한진섭 동무의 명연기. 하지만 그때 한진섭 동무는 심한 죄의식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당에 대한 전사의 의리는 장군님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 한진섭이 언제면 제발로 전사의 의리를 다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의 리에 타산을 앞세우며 주견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대감이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이 서대감이라는 부정인물이 바로 혁명연국 혈문만국회에서 한진섭 동무가 맡아한 역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한진섭 동지는 정말 이번엔 장군님께서 마음 쓰시지 않게 역 형상을 잘하여 전사의 도리를 지키겠다고 굳은 결심을 품고 창조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창조한 서대감의 형상은 임금에게 충정도 하고 애국심과 정의감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창조 집단은 한진섭 동지가 창조한 서대감 형상을 놓고 모두들 비교적 성공했다고 환성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서대감 형상이 항일무장투쟁 시기 반일애국투사 맛이 난다고 하시면서 작품 창작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기에서도 역사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참으로 명철한 가르치심이었습니다. 하기에 그는 서대감의 형상을 철저한 리에타산으로부터 봉건 통치제도를 옹호하는 인물로 침략자의 총칼 앞에서는 뒤로 물러서는 배신자로 형상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폐하께서 수락하셨단 말이지. 대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감만, 우리 밀사들의 생사운명이 경각에 달했는데 폐하를 만나 다시 한 번만 상주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임금의 뜻은 나라의 뜻이니 우리 신하들은 임금의 결심을 받들어야 하오기. 대감님, 너도 상감 마마를 모시는 궁녀로서 다시는 이 일에 상관치 말고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장사 원칙을 지켜 형성한 이 인연기 형상도 오래 올라고 사람들은 형연국의 가백에 동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한진섭 동무는 날마다 마음속 다짐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배우 생활을 거쳐 영화에 전생토록 재사랑하며 즐겨 부른 노래가 전사에 의해 멈추지 않았다는 이 자리를 와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있으랴 당에 대한 조사에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 매혹과 이런 열정이 있었기에 그는 혁명연국 3인 1당추를 했을 때 온 녹슬 다 바쳐 연국을 완성하여 파정은 별이고 분열은 왕국인 연국의 사상적 내용을 용이 형성했습니다. 마을단 말인고. 이 연극을 보시며 장군님께서는 당에 대한 전사의 의리를 뜨겁게 느끼시었습니다. 수십 년 영화를 하시던 진섭동무라고 정답기 부님께서 연극 창작장 연극을 다시 이어주자고 연극 배우 후비 문제가 제기되면 평양 영화대학의 연극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양성기관을 잘 꾸려 연극을 계속 발전시키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창조나 소환에서나 언제나 영화에서 나오는 최간 배우인과 잔을 하나로 보시니 장례를 거둬서요. 부모가 8월 생일 2달을 앞두고 세주사고 정말 아쉽게 그는 배우인 것 같고 부고 장례도 잘해주사 뜨겁게 말씀하셨고 배우 한진섭의 일부 갈피를 도와보며 온 세기한 배우이다. 창조란 곳의 탄생이다.